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단 한 줄의 뉴스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두 손 두 발 들었다며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인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장면들은 일본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30년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최신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뉴스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포브스 선정 2024년 세계 강대국 순위 발표였습니다.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나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절대 말이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일본이 언제나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경제 규모도 기술력도 국제적 영향력도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수십 편이 일본의 동아시아 주도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연구실 바닥에 커피가 흩뿌려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자료야. 아니면 편향된 기준으로 만든 순위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브스가 실수를 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책들이 흔들렸지만 제 마음속 동요는 더욱 컸어요.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분명 기자들이 논평을 요청하는 전화일 텐데 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말해야 하지?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인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우위를 당당하게 설명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게 틀렸다는 건가요? 제가 가르쳐온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선을 뽑아버렸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선을 뽑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 순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직접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거리가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도 빌딩들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과연 일본이 정말로 한국보다 뒤처진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학문적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연구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충격적인 순위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정말 틀렸던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순위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 뉴스를 봤어. 포브스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강대국 순위가 높다고 발표했다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아들 유키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요즘 한국 정말 잘 나가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잘 나간다고라며 목소리가 높아졌죠. 딸 아야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도 요즘 한국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거든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진짜 국력은 경제 규모와 제조업 기반으로 결정되는 거라고라며 반박했어요. 유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아버지,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국력은 이제 문화 영향력과 기술 혁신 브랜드 파워로 결정되는 시대예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소프트 파워는 결국 하드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일본의 GDP가 한국보다 훨씬 크지 않나라고 주장했죠.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 아야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떨어졌어요. 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때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나라고 물었습니다.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 제품만 찾아요. 일본 브랜드는 구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답했죠.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일본 화장품 업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키도 말을 이었어요. 저희 IT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게임, 한국 앱, 한국 플랫폼들이 일본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일본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혁신을 못 따라간 거죠.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데 일본은 기존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라고 아야카가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자녀들조차 한국의 우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정말로 저만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도 제조업이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라고 말하려던 저를 유키가 끊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전문성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아야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먹어요. 문화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력과 현실의 국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결국 연구실로 향했어요. 반박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죠. 내가 직접 자료를 정리해서 이 순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연구실 불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했어요.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일본은 1.9%였어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혹시 다른 지표에서는 일본이 앞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출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4위였고 일본은 8위였어요. 혁신 지수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라며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산업 수출액도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2022년 12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일본은 그에 못 미쳤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정말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들어낸 거야라고 생각하니 놀라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욱 놀랐어요.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1위 작품들이 대부분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1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뮤직비디오들도 K-팝이 차지하고 있었죠.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리고 기술 분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기서라도 일본이 앞서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7%나 됐어요. 심지어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봐도 반박할 논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며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지표가 일관되게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혼란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틀렸다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한 걸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반박 논문을 쓰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도리어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군사력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제나 문화는 몰라도 군사력만큼은 일본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미군과의 동맹도 오래됐고 첨단 장비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열어본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 일본이 8위였어요. 이것도 잘못된 자료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120mm 활강포와 최신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갖춘 3세대 주력 전차였습니다.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이 2022년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수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17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료를 계속 뒤져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기술 그리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교수인 사토가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다나카 상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토 상 혹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저는 물었어요. 사토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요? 요즘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방산 수출도 엄청나고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방위성에서 일하는데 한국 무기 시스템들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사토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 교수마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본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라고 물었어요. 사토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많았잖아요. 한국은 실전 경험도 있고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를 했으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따낸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했어요. 현대로템의 전차 수출,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수출, LI진엑스원의 미사일 수출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현실을 못 본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는데 우리는 예전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연구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제, 문화, 기술, 심지어 군사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일주일 후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옛 제자 김정태 교수로부터 온 초청장이었어요. 선생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세요. 선생님의 발표를 꼭 듣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승낙했을 텐데 지금은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한국을 가서 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자료로만 봤을 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면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직접 가서 보자.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김정태 교수에게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간다고요라며 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학회 때문에 가게 됐어라고 답했습니다.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가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시게 될 테니까요 라고 아야카가 답했습니다. 유키도 거들었어요. 서울 가시면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도 가보세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일 텐데 말이죠.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김포 공항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자료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실제로는 일본이 여전히 앞서는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보자. 그리고 일본이 진짜로 뒤처진 건지 확인해보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 표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 자존심과 30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학자적 호기심도 강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태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정태군, 그동안 잘 지냈나라고 물었어요.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시내로 가면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김정태 교수가 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비율이 높아 보였어요. 정태군, 한국 경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진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혁신의 속도가 정말 빨라요라고 김정태 교수가 답했어요. 심포지엄 첫날 저는 충격적인 발표들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발표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라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는 2나노 공정도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를 한국 배터리가 차지한다는 통계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휴식 시간에 김정태 교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태군, 이런 기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기술 혁신에 올인했거든요라고 답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100조 원을 넘는다는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음악 산업이 이렇게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 시청률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놀라웠어요. 저녁 시간에는 한국의 방산산업 전문가 발표를 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 독자 개발 성공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방산 기술 수출국이 됐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들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방산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 애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정태 교수의 안내로 먼저 명동을 방문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넘쳐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일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인 같은데 라고 김정태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 사러 많이 와요.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직접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에뛰드 하우스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일본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네, 전체 고객의 40% 정도가 일본 관광객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라고 답했어요. 홍대로 이동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저기 춤추는 사람들 일본 사람 같은데 라고 김정태 교수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일본에서 K-팝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다가가서 일본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K-팝 댄스 배우러 왔어요. 일본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본고장에서 배우는 게 완전 달라요 라고 답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 남성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요라고 했어요. 한국어요라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라고 답했어요.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던 중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K-팝 노래에 맞춰 함께 따라 부르는 관객들 중에 유럽과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노래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 부르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정태 교수가 설명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가 높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로수길을 걸어봤어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늘어선 거리가 정말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본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일본 대학생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에 자주 오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주요라고 다시 물었어요. 일본보다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음식도 맛있고 쇼핑할 것도 많고 뭔가 활기가 넘쳐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일본은 좀 정적인 느낌이에요. 한국은 항상 새로운 게 나오고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한국이 더 재미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직접 듣게 된 거죠. 문화적으로는 확실히 한국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라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거리에서 본 모든 것들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젊은이들까지 한국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도쿄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다녀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유키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라고 겨우 말했어요. 아야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세상이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 기술력, 문화 영향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있더구나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일본의 우위를 확신하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기해요라고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희들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했지라고 사과했습니다. 유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잖아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반박 논문을 쓰려던 계획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성장 동력을 분석하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앞서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 사토 교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다나카 상 한국 다녀오시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라고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많이 바뀌었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들라고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혁신의 속도야.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일본은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혁신의 기회를 놓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논문 초안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신질서 혁신 경제의 부상과 전통 강국의 재정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학자로서 30년간 고수해온 관점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라는 근본적 변화의 결과다라고 썼습니다. 논문 발표 당일 많은 동료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 제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이전 관점을 완전히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라면 자신의 편견보다 사실을 우선해야 하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야.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들라고 했어요. 아야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라고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일본 교수가 30년간 믿어온 신념을 뒤흔든 한국의 눈부신 성장. 경제, 기술, 문화, 군사력까지 한국은 전통적인 기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만들어갈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